일본 제조업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토요타요? 아닙니다. 소니? 아닙니다. 파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 제조업의 끝판왕 파낙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간이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본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제일 많은 요청을 받은 기업이 이 파낙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난 들어본 적 없는데 무슨 기업이야?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파낙이에요? 파낙이에요? 파낙이에요. 파낙.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뭐 관련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유명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받고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연봉도 세요. 예전에 박간의 방송에서 일본 뭐 최고의 연봉 키엔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키엔스라는 그룹이 일본에서 뭐 연봉 1위라면은 연봉 2위인 기업이 바로 이 파낙입니다. 그래서 키엔스랑 더불어서 상당히 고연봉, 그 다음에 업무 자체도 좀 힘든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 기업 애플 이러면은 애플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아이폰을 만들긴 하지만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따로 이제 흔히 말하는 외주를 주잖아요. 그리고 뭐 디자인, 설계 이런 건 이제 애플이 하고 나머지는 그거 만들어 오는 그런 방식인데, 일본에서는 그 방식을 하는 게 키엔스라는 그룹입니다. 키엔스라는 회사 또한 외주, 이제 EMS라는 외주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팹리스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애플, 그 다음에 일본 키엔스 또한 팹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자사 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률이 잘 나갈 때는 엄청 높아요. 리스크도 적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이 파낙은 자기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성기 때는 영업이익이 약 매출의 50%까지 육박할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짭짤한 장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50%? 50%. 그러니까 제조업에 살아있는 신화가 이 파낙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이 뭡니까? 물건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요새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에서 치킨 게임이라 해가지고 서로 내리고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 하잖아요. 중국 기업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파낙이라는 기업은 흔히 말하는 올리원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 거 이거 제품 요 가격 아니면 안 팔아요. 그래도 주십시오. 줄까? 주십시오. 이렇게 파는 기업이야. 그래서 이거 뭐 갑을 이런 관계에서 얘기할 때도 슈퍼을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슈퍼을로 대표되는 기업이 이 파낙이라는 기업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이 제조업이란 거를 조명을 할 때 있잖아요. 뭐 나는 이제 공대도 아니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좀 알기 쉽게 얘기 좀 해 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쉽게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광산에서 우리가 철광석을 캐잖아요. 그러면 광산하는 기업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철광석을 딱 해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제철하는 친구들한테, 제철소에게. 그럼 제철소에게 철광석이 나가서 그걸 딱 재련을 딱 하면은 좀 뭔가 철 같은 게 나오겠지. 진짜 보는 게 와, 이 단단하다. 그럼 이 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 같은 기계가 되나요? 안 되죠. 그거를 쪼매난 부품식으로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철을 부품으로 일단은 공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만든 부품을 가지고 기업이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면은 짜자잔 완성,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품이 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파낙은 부품을 만드는 단계, 공작 기계, 이쪽에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파낙이라는 회사가 없으면은 부품이 안 만들어지고, 부품이 없으면은 뭐가 안 만들어집니까? 제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파낙이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못 만드는 부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 스마트폰 좋은 걸 만들고 싶어. 이거를 내가 설계는 되는데 이걸 진짜 구현해내려면은 야, 이거 화낙밖에 없겠는데? 그럼 화낙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 이 가격 아니면 안 파는데요? 그럼 사야지. 어떻게? 물건 만들려면. 그렇게 장사하는 게 화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납품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이 화낙의 엄청난 영업이익의 기준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화낙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몇 가지 뭐 어려운 얘기 말고 있잖아요. 화낙의 역사라든지 뭐 어떤 게 특징적인가, 그리고 의외의 관계성, 일본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본 기업은 대부분이 옛날 기업은 있잖아요. 재벌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재벌이라 하면 뭐 삼성, LG, SK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 일본 또한 재벌 기업이 예전부터 막 내려오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미국한테 빡 하고 져가지고 미국의 GHQ라는 게 일본에 설치가 되고 우리 메가더 장군이 야 해체해 이래서 재벌 해체가 됐어요. 마카사. 그 전까지 일본 산업의 대부분은 이 재벌 기업이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넓게 볼 때는 15대 재벌, 15개 재벌. 하지만 유명한 거는 일본에서 10대 재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본에서 나름 굵직굵직한 네임드 재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먼저 얘기할 이 재벌은 후루카와 재벌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후루카와도 그래요라고 모르는 분들 많을걸? 후루카와 재벌은 처음에는 광산 쪽 이걸 해가지고 이제 좀 발전한 기업이에요. 이 후루카 재벌 중에 핵심 기업이 후루카와 전기공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후루카와 일렉트로닉 그룹입니다. 맞아요. 후루카 전공은 저도 알아요. 꽤 유명한 기업입니다. 후루카 이름은 알아요. 아, 이름은 알아요? 어. 그래서 이제 후루카 전공인데 전공이니까 뭐 전기 관련 일을 했겠지. 맞습니다. 전선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 일을 했는데 20세기 초반에 1900년도 초반에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난 직후예요. 네, 이때 이 후루카 공업과 독일의 지멘스라는 그룹이 같이 일본 내에 인프라, 뭐 전기라는 그런 설비 까는 걸 협업을 해서 기업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후루카 공업과 지멘스, 후루카 공업과 지멘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기업 이름이 바로 후지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진짜? 후지님이 만들었으니까 후지전기 말고? 또는 뭔가 후지라는 동네에서 생겼으니까 후지전기 아니, 말고? 후루카와의 후, 지멘스의 지, 후지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일본 인프라 깐다든지 그런 걸 좀 이제 독일 기술 있잖아요. 발달되잖아요. 그걸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뭐 아무 지멘스 기술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독일에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인프라 관련으로 일을 합니다. 이 기업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후지 전기가 일본의 전선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수주도 많이 받고 나름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이건 후루카 재벌 소속 기업이기 때문에 재벌 기업 내에 있는 그런 전기 산업 쪽이잖아. 그러니까 짭짤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 전선이 깔리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20세기 초반에 또 뭘 깔려고 하냐? 전화요. 전화를 깔기 위해서는 전선과 전화선은 또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지 전기 사업부 내에 통신선에 관련된 사업부를 하나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지 전기 통신 사업부가 하나 생기는데, 야, 그런데 이게 전화 까는 것도 일본 전국에 깔려니까 이게 살 게 많네? 그러면 좀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후지 전기의 통신이니까 후지 통신 만들려는데, 후지 통신 이름 너무 길다. 그럼 후지통까지만 하자. 후지통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이 후지스입니다. 오! 여기서 후지스가 나와요. 후지스가 후지통신 그거의 약자거든요. 뭔가 후루카와 재벌, 뭐 후루카 전공, 그 다음에 후지전기, 이제 후지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후지스가 통신 관련 일을 딱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이 통신이 좀 당시엔 최첨단 산업이었어요.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그래서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후지스 또한. 당시에 후지스의 기술 임원 아저씨가 1950년대 초반입니다. 이 통신업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부하 직원 2명을 딱 대어먹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모님. 앞으로는 3C의 세대가 올 것 같아. 3C. 숫자 3이랑 알파벳 C 임마. 3C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오. 컴퓨터. 오. 컨트롤. 오. 컴퓨터? 이니그마 몰라? 이니그마? 그거 컴퓨터. 컨트롤은 뭐 제어한다는 거. 당시 후지스는 앞으로의 산업은 통신, 컴퓨터, 제어 기술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고 당시 기술 임원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하네. 1950년대. 이게 후지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었어요, 후지스가. 이거는 잘해. 그런데 컴퓨터랑 컨트롤, 제어 쪽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들려는 거야. 그것도 돈이 좀 있었어, 후지스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뭐 사업수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통신 쪽은 총알이 있어야지 뭐든 야 연구 개발 해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 동기생 딱 둘을 모아두고 동기니까 서로서 경쟁도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컴퓨터 담당, 너는 컨트롤 담당 이래가지고 일을 딱 시킵니다. 한 명은 컴퓨터 담당이래죠. 이 친구는 괜찮아요.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핫이었어요. 미국의 IBM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앞으로, 뜬다 이래가지고 뭐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쪽은, 야, 이거는 연구를 해야 돼. 그건 알았어. 그런데 컨트롤 담당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나바라는 친구인데, 컨트롤, 3C 중에 컨트롤, 뭐야,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상당히 머리 엄청 아파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 뭐 답이 없네. 아이디어가 뭐 있어야지. 그런데 이 이나바라는 친구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어. 30대 초반이었거든, 당시에. 동경대, 공대 나왔거든. 동경대, 공대인데 기계 쪽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막 딱 들었을 때 내가 동경대, 공대에서 기계 쪽에 있으니까 기계를 한번 제어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술 논문을 뒤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MIT에서 유행하던 논문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만드는 기계, 공작 기계 같은 거를 제어를 하면은 요렇게 되네? 라는 논문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신세계다. 그러면은 임원이 컨트롤 제어하라 했으니까 나는 기계 제어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분야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지츠가 당시에 이 전자기기 제어 분야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히트를 쳤나요? 아니에요. 9년간 적자 사업부가 됩니다. 너 뭐 하니? 저 기계 제어 쪽 뭔가 해보려고. 그래, 그 돈 좀 돼? 이게 뭔가 MIT 그거 보니까 뭐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 열심히 해봐. 동경대 나왔으니까. 그걸 9년 동안 해요. 적자를.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장들도 원래 사람들이 손으로 이거 깎고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 이제 안 되겠다. 기계한테 맡겨가지고 있잖아. 기계로 뭘 자르든지 가공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수요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서 이 후지츠 내에 있는 이 제어 사업부가 슬슬 물건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흑자를 냈어. 그리고 나서 사업부가 잘 나가네. 괜찮네. 이거 이러면은 돈 좀 벌겠네 싶어가지고 후지츠 위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거 제어 사업본부 보니까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그냥 독립시켜가지고 따로 사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후지츠 밑에 있으면은 후지츠 경쟁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수주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그 친구들만 따로 사업하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제어 사업본부 니들 컴퍼니, 니들 사업부 컬러 뭐지? 노란색이요. 그럼 우리 후지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 하나 회사 만들어봐. 당장인 거 제어 너 이나바 있잖아. 너 그때부터 제가 했죠. 네가 하나 하나 만들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기업 파나기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지금까지 후지츠병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파나기입니다. 오늘 환약 얘기입니다. 환악의 원래 이름은 후지츠 환악 주식회사입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회사 이름이 그냥 환악 주식회사로 바뀌는데 원래는 후지츠 환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츠에 있는 제어 사업본부가 분리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잘 나갔어요. 야, 이거 괜찮네. 이거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공장 막 세우고 있잖아. 일본뿐만이 아니야. 이제 세계도 이제 성장기에 딱 들어가니까 공장 세울 때 공작 기계다 만들 거 아니야. 거기에 딱 물건 납품하고 이러면 야, 이거 환악 괜찮네. 그런데 이거는 환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악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 회사가 특별하게 해볼 수 없을까? 경쟁을 이기려면은 올리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악이 당시에 상당히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환악이 살아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결심이 지금까지 그렇죠. 남아있어? 그때 결심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 환악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어느 기업을 빼놓지 못하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상당히 의외일 건데 이 기업이 나옵니다. 단단단단단 인텔이 나옵니다. 인텔? 아니 뭐지? 이거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때 시대를 진짜 석권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인텔, 윈텔 제국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IBM, 인텔 이 영혼의 태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 세계를 석권한 이 인텔이라는 그룹과 기업과 파나기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들고 올까라고 하잖아요. 인텔은 원래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메모리요. 야, 뭐라 해야 되냐. 이제 이 메모리 말고, 인텔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MPU, 컴퓨터 프로세서 유닛, CPU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컴퓨터 뇌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거를 한번 갈고 닦아보면 어떨까라고 인텔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텔이 젊은 회사입니다. 1968년인가? 아마 그때 설립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 IBM의 선택을 받게 돼서 그때부터 인텔이 흔히 말하는 전 세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부터 어느 정도 알려지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인텔이랑 이 화낙은 1975년도에 만납니다. 화낙이 IBM보다 먼저 인텔과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화낙 역사에서는 중요한 자치를 차지한 일인데 당시에는 뭐 있잖아 미국의 어쩌면 벤처 기업 같은 메모리 만들다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걸 만들어 보겠어 라는 기업에 이 화낙이 컨택이 들어갑니다. 왜 화낙이 인텔에게 컨택이 들어갔을까? 당시에 뭐 공작 기기가 물건 하나 찍어야 돼. 깎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기계 요 모양 자르다가 이번에는 이런 모양을 한번 자르고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 이 기계에 이거 새로 하나 사셔야 되는데요. 왜? 이거 기계 이거 내용 안에 못 받고 예, 이거 기계는 이거 정해진 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작 기계를 선생님 팔았잖아요. 그렇지. 그거 말고 또 하나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지? 이거 빈번했습니다. 왜?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공작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뭘 잘라야 된다 이럴 때 종이로 된 테이프를 옆에다 들고 있다가 기계에 읽은 다음에 그 읽은 순서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프로그램이란 개념이 없었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날로그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 그러면 이거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먹을 때 이거 뭐 하나 몇 개 공정 몇 개 바뀔 때마다 있잖아. 새로 또 만들어야 돼. 트랜지스터 이거 해가지고 있잖아. 다이오드 연결해가지고 우리 그 공대 아저씨가 납땜하고 있잖아. 이거 해가지고 기계 만들어서 또 납품하고.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설비 변경 하나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안 사 임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나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논문 같은 거 좀 보니까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MPU라는 거가 있으면은 종이 테이프를 읽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서 뭐 기계를 바꾸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밍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술이 있다네 이걸 들은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인텔이라는 벤처 기업이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화낙이 인텔에게 갑니다. 당신들 MPU 만든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일본에서. 그거 우리 공작 기계 하는데 그거 한번 넣어보려는데 한번 납품 좀 해주시구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3000 시리즈라는 작품이 정말 초창기 CPU 같은 건데 이게 프로세서가 화낙에게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쓸만해.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좀 성능 좀 올려보자. 여러 가지 좀 진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텔하고 또 얘기를 해. 저기 우리 미국 인텔 벤처 선생, 야 이거 성능 좋으니까 또 신박한 거 안 만들어요? 화낙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 프로세서 이름 뭐야? 8086이라는 프로세서인데요. 8086? 야 이름이 뭐 그래? 3000에서 숫자가 뭐 그래 갑자기 올라. 그건 냅두시고 우리 8086이라는 이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지금 개발 들어가고 따끈따끈 하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시렵니까?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나게 옵니다. 8086. 이건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8086이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네. 예. 그래서 이 8086을 화낙에게 들고 가서 화낙의 당시의 제어 장치 기계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인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내구성은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하는 거야. 집에 놔두고 쓰는 거죠. 가정용. 그런 걸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화낙은 뭐야? 공장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장 소리가 왕왕 울리고 환경 안 좋고 공장 전화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 불안정한 데 쓰는 산업용 기구로 만든 친구들이야. 그런데 인텔이 쓰는 8080을 딱 박아놨어. 이거 다운됐다. 써보니까 안 돼. 뭐 있다구야 이거. 저번에 한번 써서 괜찮다고 써봤는데 이거 뭐 성능은 좋다던데 이거 뭐 인텔 이거 못 쓰겠네. 그래가지고 또 돌려보냅니다. 미국에. 이거 인텔 이거 하자품이에요. 근데 인텔은 자기 연구소에 있잖아. 연구소에서 딱 설치도 해보니까 잘만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화낙이 이래가지고 산업을 모르는 현장을 모르는 엔지니어들은 일본으로 건너오너라. 우리가 지금 써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데 인텔 연구소에서 작동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케이. Come Japan. 오케이. 이래가지고 인텔의 당시에 8086을 설계한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기술자들이 깐깐하거든. 화낙 공장으로 딱 오니까 여기는 뭐 실험하는 게 있잖아. 신뢰성 테스트, 뭐 안정성 테스트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공장이라는 거 몰라요? 공장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 거기서 약간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건 것도 돈이 되는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텔의 그 설계자들이 인질이 됐잖아. 일주일 진짜 밤새가지고 갈굼을 받습니다. 야, 이거 안 된다. 다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을 시킵니다. 공장 제어 장치에 넣더라도 작동이 되는 8086 프로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78년에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제품이 들어가고 나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IBM의 이 인텔의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CPU가 들어가서 당시에 컴퓨터 업계가 난리가 났거든. 그 전에 산업용 제어 장치에 인텔의 프로세서 거의 비슷한 스펙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 가서 강의합니다. 아니 지금 뭐 그 공장에 자르는 기계 그거 언제 거 쓰세요? 아니 뭐 다른 뭐 독일 기업이라는데 미국 거 쓰고 있어. 그거 봅시다. 아니 공장장님 그 설비 뭐 변경되고 이러면은 공장 그 걔들 와서 또 물건 팔려고 그러죠. 그렇지. 우리 거는 저희가 프로그래밍 해드립니다. 프로그래밍이요. 요거만 하면 다 돼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먹히게 됩니다. 개념이 바뀐 거예요. 환학이 들고 온 제품은 소프트웨어란 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말이야.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된대. 그러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 라인 이거 뭐 바뀔 때마다 얘가 따라서 이걸 바꿔준대. 이게 뭐냐? 이거 미래 기술이야? Amazing.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쉐어를 폭발적으로 늘려나갑니다. 환학이. 산업 현장에서 먼저 그게 혁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텔의 그 일본 그 환학 본사에서 갈굼받던 그 기술자 있잖아요. 아, 재패니즈 진짜 더럽네. 야, 이거 뭐 산업 현장에서 이 땅에 왜 필요하냐. 인텔 본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미국 기술자들 고생했어, 일본에서. 돌아와. 그런데 당신들 다른 데서 또 바로 왔기 때문에 또 출장 가서 어디요? 응, IBM에 가서 8088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 라는 게 나옵니다. XT로 대표되는 컴퓨터 칩의 역사 8088 프로세서가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듭니다. 환학에서 잡혀서 인질이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인텔 역사에서 환학, 그 다음에 IBM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명한 파트너로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환학이 뭐 잘 나가요, 강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한 방으로 정립됩니다. 혁신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환학은. 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을 넣고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넣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물건을 따로 안 넣어도 됩니다.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환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컴퓨터 하시는 분은 다 윈도우 쓰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공장 가면 다 환학이었어요. 왜? 그게 표준이니까. 환학을 안 쓰면 안 돼. 환학 제품 이거 뭐 제어 장치 이거 안 쓰면 안 돼. 그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다 환학을 쓰게 되는 거야. 다 깔리니까. 산업계 윈도우스가 된 거지. 벤처였던 인텔과 컨택을 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 때 뭐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에 당시에는 후지츠가 있었으니까. 그지? 어찌됐든 후르카와 재벌 그쪽 계열이 됐으니까 가능하겠지 라고 말을 하지만은 다른 어떤 기업도 하지 않던 전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장 산업용 기기를 만들어낸 이 환학은 월드 퍼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혁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학은 뭐 일본 제조업의 전설로도 불립니다. 상당히 비밀스러운 기업이에요. 아까 뭐 인텔 뭐 회사에 불러 들어가지고 했다 했잖아. 그게 환학 역사에서도 기록될 정도로 거의 외부 연구진들을 사내에 투입시킨 거의 최초이자 최후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회사는 정보가 없어요. 환학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외주를 안 줘요. 왜? 기술 유출될까 봐. 노하우 유출될까 봐. 이게 어디냐? 후지산 밑에 있는 그 동네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닌텐도의 게임 동물의 숲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예전부터 그보다 더 유명한 숲이 있습니다. 뭐 환학의 숲. 후지산 밑 산자락에 숲이 있어요. 그 숲 안에 공장이 있거든. 노란색. 환학근호 모리 이래가지고 환학의 숲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이게 동물의 숲보다 먼저예요. 환학의 숲이. 이게 좀 농담 같게 해지면 진짜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 비밀스러운 곳에 있고 정보를 유출 안 시켜가지고 그냥 미디어가 취재 좀 가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다 거절해요. 정보가 진짜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의 애널리스트들 불부터 해가지고 이 환학을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환학이 물론 과거에 그런 70년대에 그런 혁신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최고의 위치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맞아. 어떻게 아직까지 강할까? 라고 할 때 일단 제일 처음 비밀주의. 우짜든동 내부에서 해결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정보화 사회잖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전 세계에. 그러면 정보를 모아서 그걸 해야 되잖아. 환학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려면은 초고학력주의입니다. 일본 제조업 중에서 뭐 토요타, 소니 다 필요 없어. 여러분 환학이 진짜 동경대에서도 있잖아요. 어지간한 학과 아니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환학은 동경대가 패시브입니다. 흔히 말해서. 초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동경대 학생 중에서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초엘리트주의입니다.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학위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뽑는데 열을 올려요. 왜?
입이 무거워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내부에서 화낙 내부에서 모든 걸 완결시켜야 되는 거야. 그 내부에서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공돌이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화낙입니다. 후지산 밑에 있는 숲에 있다 했잖아.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돈은 많이 줘. 그러니까 이것도 핵심인 거예요. 세 번째, 돈 많이 주는 거야. 비밀주의, 초고학력 엘리트주의,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다른 데 도망 못 가게. 과장 되면 우리나라도 연봉 2억을 넘어요. 부장 되면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돈 많이 준대요. 야, 여기 있어라. 너 우리 회사 돈 많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붙잡아두는 거예요. 화낙이. 그게 기술 유출을 막는 겁니다. 외자은행급이네요? 외자은행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화낙. 나갈 이유가 없거든. 거기 뭐 그쪽 물가도 싸겠다. 공기 맑고 좋겠다. 그지? 그게 딱 지금까지 유지가 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낙은 인재 관리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비밀주의, 우리끼리 한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우를 잘하겠다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카이 방송 예전에 얘기했던 키엔스라는 그룹, 영업의 화신. 정말로 고객의 니즈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는, 고객보다 먼저 라인을 알고 하는 그 키엔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기업과 똑같은 공통점이 화낙에 있습니다. 화낙의 영업, 기술 영업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낙 친구들은 기술적인 요소 플러스 키엔스의 영업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과 영업, 그 다음에 사내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 이 회사라는 게 이 화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낙이 강하다. 정말로 이 화낙은 이건 뭐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최근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작년부터 뭐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저기 중국의 곰돌이 푸 선생님이랑 싸움이 붙었잖아요. 견제 전쟁. 미중 무역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꿀을 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화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당장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있잖아. 삼성도 많이 만들잖아요. 애플도 많이 만들잖아요. 화웨이, 오뽀, 샤오미, 그 다음에 중국의 듣보잡 제조회사 많이 만들잖아요. 소니, 엑스페리아. 소니도 만들죠. 그런 친구들이 물건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작기가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딱 전 세계로 유통이 될 때 화낙이 특수를 얻게 됩니다. 중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든대 스마트폰을. 나 스마트폰 만들고 싶어요. 샘승도 우리 기계 쓴다더군. 화낙 쓰면 되겠네. 화낙의 주문이 엄청 들어와. 덕상.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마찰, 중국에 있는 좀 어중간한 제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줄어들어요. 제조업 여는 거 좀 이제 안 해야 되겠어. 작년부터 화낙이 약간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도 공장을 잘 안 세우네? 이것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러다가 코로나가 왔잖아. 꽝꽝. 이래서 지금 화낙이 엄청난 슬럼프예요. 지금 화낙이 최근에 결산을 했어요. 2019년도. 그러니까 최근 3월달까지. 이 숫자가 화낙에게는 정말 굴욕적인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인지 보여드릴게요. 매출이 5,08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이 약 5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7.4%예요. 작년은 25.7%고 올해는 17.4%. 그러니까 경상이익이 작년은 28.9%고 올해는 20.2%. 그러니까 5조를 파는데 1조가 경상이익입니다. 와. 영업이익은 8,800억이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게 화낙에 엄청나게 굴욕적인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일본 뉴스가 나요. 화낙이 침몰한다. 화낙 망했다. 야, 여러분 영업이익 17% 직원이 망했다고 하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진짜 이거 싸대기를 그냥 야 임마 어디다 대고 니 누구한테 사주받아서 그런 기사 쓰는 거야? 지정신이야? 영업이익 17%인데 망해. 그런데 화낙에는 가능해요. 왜? 이게 과거에 화낙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이 영업이익이에요. 2011년 영업이익이 40% 넘었습니다. 2012년도 40% 넘었어요. 2013년도 30% 중후반대. 2015년도에도 영업이익 40%. 돼요? 40%. 됩니다. 화낙은. 그리고 30% 이상씩 갔어. 그런데 2019년도에 드디어 25%대 진입을 했어. 그리고 2020년대에 드디어 10%대 진입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은 내려가고 있잖아. 영업이익률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틀린 기사는 아니야. 화낙이 추락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을 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유명한 제조업 영업이익률 한번 보고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워낙 그러니까 과거에는 축구를 메시랑 호날두 멘치로 했는데 예를 들어 골수야. 연간 40골 30골 이상 넣다가 이번에는 10골 넣으니까 드디어 메시 호날두의 시대는 갔다. 이 기사가 딱 뜨는 거지 축구로 보면은.
이제 진짜 하락세가 시작이 되는 건가? 그죠?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나 오늘 얘기한 파나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 사이에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가 바닥으로 치고 내려갈까? 아니면 다시 한번 V자로 성장을 하게 될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잖아. 중국에 신규 투자를 안 할 거래. 그러면은 각국이 이제부터는 문을 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각국에 자기 나라에 거점을 두고 자기 나라 자사 생산, 자기 나라의 기술을 우선시하겠어. 그래서 새로운 설비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는 공장을 세우겠다는 공작 기계를 넣겠다는 말이니까 환하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 아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서는 과공급이었다. 이제 공급을 줄여야 된다.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아예 투자를 막아버리고 지금 이미 투자한 걸로 따로 제조를 하겠지. 설비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화낙 많이 팔았잖아. 안 팔아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화낙 말고 다른 경쟁사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쯔비시 전기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야스카와도 기술 혁신하고 하니까 화낙의 시대는 지난 거야. 이건 코로나라든지 미중 무역 마찰이 아니라 화낙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그래프가 V가 될지 바닥으로 내리꽂을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면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겠지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저기 주식 투자하고 있지. 지금 뭐 하겠어. 저는 몰라요. 예. 다만 이 화낙이라는 기업은 상당히 특이한 기업이에요. 재무상으로도. 자기 자본 비율을 보세요. 최근에 89.6%, 90%가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짱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어요. 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화낙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 기업은 안 망해요. 우리 뭐 돈 안 빌려도 돼요. 우리는 우리 돈으로 다는 회사,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 화낙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화낙은 주식 대부분을 일본의 투자 신탁이라는 그런 데서 ETF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산 들어가는데 화낙의 대주주 계산을 해보면은 일본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망하지 않으나 화낙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요즘 나와요. 자기 자본 비율도 높아. 일본의 엔화를 찍고 있는 은행이 대주주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화낙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시 날아오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요시. 자, 오늘 여기까지 화낙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개꿀 재미지 않습니까? 오상 응? 후반부터 저는 개꿀잼. 후반이 개꿀 재미야? 전반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 왜 제가 일본 제조업의 끝판왕 화낙이라고 말한지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니까 좀 아실 것 같습니까? 토요타 자동차는 다른 회사도 만들어요, 솔직히. 뭐냐면 자동차는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있잖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보다 만든 벤츠도 잘 만들잖아. 역시 자동차는 삼각별이잖아요. 소니 만드는 거 스마트폰 삼성이 더 잘 만들지. 하지만 이 화낙의 이 과거의 역사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을 봤을 때 이 기업은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왜 괜히 일본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화낙은 다르다. 넘버원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도 그 넘버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압박감, 프레셔가 장난이 아닙니다. 화낙은 그 넘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준하는 인사제도, 그에 준하는 기술, 그에 준하는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지금 앞으로의 산업사회를 쌓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화낙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이 화낙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본 제조업이 무너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